네,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WMC의 2022가 이제 일주일 뒤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앞서서 지금 긴박한 상황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의 간략한 시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또 하루하루 바뀌었어요. 네. 포인트는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해서 교전을 막 하는 그런 지상군에 대한 투입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제2의 크림반도 사태, 그리고 제2의 조지아 사태, 2008년도에, 2014년도에, 이것도 그 과정에 하나로 또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전쟁에 교전을 하느냐, 이것이 알려지면 뭐 금융시장의 리스크라든가 파괴력은 상당히 커지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융 제재니 또 핵심 기술 제재, 수출 규제니 강력한 제재에 대한 경고가 바로 발동이 되겠죠. 실적으로 오늘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은 돈버스 지역. 이것도 살펴보니까 돈버스 관련 그 지역에 투자를 모든 것들 규제한 거예요.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런 제재와 경제 제재 이런 것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지상군 투입해서 러시아 군대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교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하는 뉴스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 교전이 직접 되고 지상군 투입이 된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허나 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세를 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100년간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들 외에도 전쟁이 많았거든요.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 1950년도에 한국전쟁, 1964년도에 미군이 직접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걸프전. 결국 전쟁이 발발할 때 리스크의 어떤 단기적인 불확실성의 변동은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망가뜨리진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만 결정적으로 교전이나 지상군 투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을 흘러가듯이 유유히 시장이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과몰입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수상한 거는 저도 오늘 풋옵션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맸어요. 그렇죠. 이게 다 3월 옵션 만기까지 미결제를 제가 분석해보면 선물 미결제라는 여러 가지 결제를 생각했을 때는 오늘 풋옵션 매수가 공격적으로 하락 배팅을 한 건지 아니면 해지성으로 좀 둔 건지 여부를 좀 파악이 되는데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일단 고저례적 범위가 3월 10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상단은 380이 일단 막혀 있다라고 좀 봐요. 네. 그리고 하단은 360이 계속 막힐 듯 하다가 오늘 살짝 이 풋옵션 매수 때문에 열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열려서 350대 초반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별 이상 없이 계속 360에서 370대에서 10포인트 범위에서 시초가 갭상승, 갭하락 나면서 반복 등락만 할지 요것이 저는 좀 전망이 되네요. 네. 네. 자, 우리 최수창 교수님께서 360, 38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종합주가지수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360은 종합주가지수로 2,700포인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380은 종합주가지수 기준 2,800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700 밑으로 안 갈 것으로 봤던 시장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풋옵션 360을 매입함에 따라서 2,700 밑으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영동 고수께서 그동안에 조금 보수적인 시황감 유지하셨어요. 예. 자, 과연 오늘 이 사태를 전망하신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건 뭐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과연 이제 경제 논리만 해가지고 이 상황들을 좀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이러한 사태들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뭐 이념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이제 개념 자체는 많이 좀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국의 완성을 다시 한번 좀 꿈꾸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미 뭐 나토에 좀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EU도 상당히 좀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뛰어들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입씨름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러시아까지 전선을 또할 내가 수가 넓힐 없겠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좀 질이 좀 지지부진한 그리고 또는 이제 하나의 뉴스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전면전으로 가가지고 정말 뭐 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정말 이제 전쟁다운 전쟁이 발생이 돼가지고 끝나면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이게 장기화 된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이 EU 국가들은 군비 자체가 축소가 굉장히 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러시아는 생각보다 손쉽게 우크라이나에 점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EU와의 협상력에서 상당히 좀 큰 뭔가 이제 맥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원자 제약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 제약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인플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플레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금융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뭐 전쟁 앞서서 우리 최종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시로 빠졌다가 다 올라오는 상황들이고 사실은 딱 한 번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빠졌는데 어떤 전쟁이었죠? 그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시점 자체는 경기 다 불황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되면 사실은 전쟁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사실 논리 비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점은 사실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러한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 이슈 자체가 좀 장기화됐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두 분의 관점을 함께 들어봤고요. 그래도 시장은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은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MWC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MWC 2022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일정 그리고 주요 참가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MWC 2022의 개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MWC는 세계 최대의 통신기술 전시회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의 약자인데요. 모바일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등 전 세계 대표 ICT 기업이 참여하며 세계 3대 ICT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2020년엔 행사가 열리지 못했고 작년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중계됐습니다.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데요. 3년 만에 온전한 행사로 열리는 겁니다. 전 세계 약 1,5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올해 MWC의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U+ 등이 참여하는데요. LG전자는 모바일 사업 철수로 이번 전시에 불참합니다. 해외에서는 에릭슨과 노키아, 버라이즌, 소니, 퀼컴, 그리고 시스코와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주요 해외 기업들도 MWC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니와 레노버 등 기업들은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부스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갤럭시북 신모델 2종을 공개합니다. 통신 3사는 무선 접속망 관련 다수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통신 3사 CEO들이 오프라인으로 MWC에 모두 참석하는 건 3년 만입니다. 먼저 SKT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T는 AI와 로봇 서비스를 공개하는데요. 이번 MWC에서 최초로 AI 방영 로봇을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G U+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시연하고 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바이어들을 위한 회의 장소와 XR 콘텐츠 등 5G 서비스 시연존을 운영하는데요. 일반 관람객 대상의 전시 부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 기업 맥스트도 참여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가상세계 틀렌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틀렌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확장, 연결되는 현실 기반의 가상 공간입니다. 다음은 해외 기업의 MWC 체크포인트도 보시죠. 에릭슨과 노키아는 국내 기업과 협업합니다. SKT와 삼성전자, 에릭슨과 노키아가 공동 개발한 5G 기지국 가상화 기술을 공개하는데요.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 기지국 VLAN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MWC에 대거 참여합니다. 아너는 매직4 시리즈와 폴더블 폰인 매직 V를, 오포는 롤러블 폰과 신기술 AR 글래스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레노버도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다수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MWC 2022의 일정과 참여 기업 알아봤습니다. 네, 자, MWC 2022가 3년 만에 드디어 좀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모멘텀을 받아갈 만한 기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전 포인트, 최수찬 고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담규 캐스터가 얘기했을 때 연결성의 힘 얘기했거든요. 연결성의 힘이 화두가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MWC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포인트는 이 5G 통신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활발한 확장성이라 좀 봐요. 도대체 어떤 거냐? 기존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을 합니다만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드론도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뭐 위험지대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예방이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들었던 모든 것도 통틀어 보면 이번에 또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5G예요. 5G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몇 년 전에 5G 통신 서비스는 뭐 장비들은 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5G에 대한 설비가 구축해 가면서 과연 5G 시대에 맞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될 거냐, 연결될 거냐거든요. 그런 점이 이번에 이 전시회의 어떤 이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망 사용료입니다. 글로벌 콘텐츠인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세계 최초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번 전시에서 통신사들의 참여, 사실 이것이 모바일이니까 통신사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통신사들이 어떤 공동 채택에 대한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뭐 어떤 관전 포인트에서 어떤 관심 기업들 막 찾아와서 볼 수도 있었는데 시국인지라 투자 심리가 어떤 성장성이나 기대주를 찾아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 전시회를 이 이슈가 있으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거든요. 요 보통 이런 뉴스가 있을 때는 한 발짝 좀 앞서서 선행하는 기대 상승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다르죠. 네, 지금은 뉴스를 틀면 보도 채널 보면 계속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니까 투심에 좀 악화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좀 한 발 뒤로 좀 물러나 있다 이렇게 좀 관심이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최영동 고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통신 3사 CEO가 모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석할 걸로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기술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상당히 좀 가상현실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IT 기반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았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통신 3사도 그러한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는데 일단 SK텔레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이프랜드 플랫폼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제 통신사에서 공개를 하는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이제 플랫폼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좀 기술력을 좀 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술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에어택시, 에어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죠. UAM이라는 기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이 뭐 가상현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빌리티와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조금 아우르는 대표적인 통신사가 SK텔레콤이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결을 좀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교통흐름 AI 분석이죠. 트래픽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서 연결이라는 이야기들 상당히 좀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그러한 이제 기술을 KT에서 선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작년도에 뭐 가상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도 핫하긴 했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 그렇습니다. 예. KT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방역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전시관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콘텐츠에 강력한 뭐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엑셀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수출 경로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MWC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하나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 3사가 경쟁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3사가 각자의 성격들을 특색 가지고 있게. 맞습니다. 특색을 가지고 이번 MWC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게 되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 3사에 대한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또 대외 정세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좀 관심이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을 관심 가지면 좋을지 저희가 탑5 기업을 꼽아봤거든요. 이담규 캐스터가 먼저 5위와 4위 종목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MWC 수혜주를 탑5 꼽아봤습니다. 두 고수님들이 꼽아주셨는데요. 5위와 4위부터 보시죠. 5위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IT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내장한지를 제안합니다. 4위는 보시죠. 4위는 솔리드입니다. 이동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랜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5G 협력의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들어볼게요. 네, 워낙에 스카이언스를 또 갖고 올 것 네. 같았는지. 자, 일단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파인테크닉스가 실적을 잠깐 볼 필요성이 있어요. 파인테크닉스가 실적이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4천억대, 최근 몇 년 때 1,000억대 매출에서 4천억대까지 점프하고 영업이익도 350억대 점프를 했는데 아니 이게 왜 MWC에 왜 나오냐? MWC는 실제로 모바일 관련이에요. 통신이라든가 모바일 관련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하웨이에서 독립했던 아너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으로 애플, 그다음에 아너, 뭐 비포, 오포, 샤오미 이렇게 이제 점유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화두가 된 건요 폴더블 폰이에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 관련돼서 실적으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가 폴더폰의 내장 힌지를 공급하는데 결국 그 실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2024년도 현재 작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한 3배 이상 성장할 것 같고 2026년도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1억 대 이상이 판매될 거라고 합니다. 폴더폰. 그런 점에 있어서 파인테크닉스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에 4위는 국내 대표적인 5G 인빌딩 장비 업체죠. 솔리드. 우리 최영동 교수님이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솔리드 오늘 마이너스 1.1%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조금 견조하게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MWC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솔리드에 대한 강점 부분들이 2022년도에 좀 꽃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 중계기 그리고 RF 중계기 등을 지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무선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각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5G에 대한 이제 저변 확대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투자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조금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도에 진행되지 못했었던 이제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판매처
그리고 이제 구매처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4분기의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이라고 해서 오픈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최근 5G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핵심으로 좀 떠오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망이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통신사에 좀 귀속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오픈랜 기술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통신사에서 오픈 인터페이스가 좀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통신사들이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022년도에 통신망 시장에서 또 새로운 기술력으로 인정이 되고 좀 시장에서 좀 채택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솔리드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MWC와 관련해서 5G와 관련해서 솔리드라는 기업 꼭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4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G 종목 솔리드 4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3위와 2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어떤 종목 올라와 있나요? 네, 탑5 3위와 2위도 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KT입니다. MWC에서 AI와 로봇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3년 만에 통신 3사가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MC넥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MC넥스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위와 2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3위는 KT가 올라와 있습니다. KT, 이 통신 3사 중에서 유독 KT를 꼽으신 이유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방송 활동 경력만 해도 한 15년 넘는데 네. KT 추천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에 좀 관련된 종목을 찾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KT를 선정했어요. KT가 일단 넷플릭스하고 아주 대치 관계가 있는 게 SK 브로드밴드 SK예요. 근데 KT나 LG 플러스는 현재 모바일 관련된 요금제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향후에 망 사용료에 대한 분담 요구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KT는 이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뭐 요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차트 잠깐 제 거 잡아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주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단기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수급도 괜찮으면서 방어적인 성격이 좀 필요하고 기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네요. 종목이에요. 계속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도 파이테크는 잠깐 말씀드리면 기준선 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의 기준에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종목입니다. MC넥스인데요. 금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면서요?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1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2022년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게 해석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MC넥스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장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그런 평가가 좀 만연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방 산업이죠. 스마트폰, 특히 이제 삼성전자향, 프리미엄, 중저가 폰 할 것 없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1년도 못지않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갤럭시 22죠, 여러분들.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고 판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랜만에 나오는 또 신제품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또 핸드셋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매출 부분들은 좀 탄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고 OIS죠. 손떨림 보정 부품에 대한 부분들까지 또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핸드셋 부품주가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성장 동력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전자량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차량용 쪽으로도 또 사업에 대한 확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따라가기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요 시점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위 종목 MC넥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MWC 2022 수혜주 탑5 중에서 1위는 어떤 종목이 됐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대망의 1위 열어볼 시간입니다. 1위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인텔 랜드 사업 인수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유일하게 디램 매출이 성장했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MWC 2022 수혜주 탑5 알아봤습니다. 네, 자, 탑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최수정 고수께서 SK 하이닉스 왜 언급을 네. 안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MWC 수혜까지 좀 받아갈 수 있는 SK 하이닉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전시회가 열리면 신기술, 뭔가 새로운 걸 딱 보거든요. 그런 것이 시장에서 어떤 단기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MWC의 모바일이잖아요. 이 기술 참여하는 거 보면 연결성이 힘인데 5 시대가 열려서 자율주행 로봇이 생기든 자율 드론이 생기든 메타버스가 됐든 여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한마디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반도체 없이 콘텐츠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핵심인데 간과하는 거죠. 아, 이번엔 MWC에서 뭐 새로운 기술 간과하지 마시고 본질에서 본다면 결국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국내 SK하이닉스 현재 13만 원을 넘어서다가 다시 시장에 출렁할 때 12만 원대인데 저는 이 12만 원대에서 뭐 11만 원대까지 어떤 변수 때문에 시장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싸게 보유를 하거나 가져가야 될 기업, 지금 투자해도 좋은 상황의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WC 2022가 다음 주에 또 스페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 탑5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최수찬 고수, 최영동 고수, 이담규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